안녕하세요. 용인외고 한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 키프 기장 반주원입니다. 지금부터 집에 가는 길 정책 포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백그라운드 같은 내용은 서면으로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12분은 저희들의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방향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범죄자 처벌 및 관리, 두 번째는 성범죄 예방, 세 번째는 피해자 인권 보호입니다. 첫 번째로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성범죄자 석방공고법, 외관법을 통하여 아동 성범죄 출소 시 경찰이 직접 이웃에게 고지하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실행된 제도로 아동 성범죄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무기징역을 처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이라는 팻말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자동차에도 이러한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필요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대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의무 신고 제도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주기적으로 거주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목적에서 실행된 제도입니다. 재범자에 한하여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뇌과적 거세를 합법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희 나라의 현 지표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는 나영희 사건입니다. 나영희 사건 범인 조두수는 최고 구형인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음주 상태였던 점을 심신미약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고 구형과 심신미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옆에 있는 에서는 국민 정서와 법조계에 관해서 이러한 문제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5일 동아일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은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면에 법조계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족간의 강간에서도 일반 국민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올바르다라고 한 것에 반면에 법조계는 징역 2년부터 3년 6개월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 정서와의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근의 해결 노력은 며칠 전인 9월 12일 여성가족부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현행 5년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청소년 대상,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 불사죄를 폐지한다. 셋째, 13세 미만의 여성 혹은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키프는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전 범위의 강간 및 중강간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의 확대, 국민 정서를 더욱 반영하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위의 강간 및 중강간죄에 대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불허하겠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범죄에 대한 스트라이크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공중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란행위에 대하여 성매수 알선 행위로 표현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사실이 2차례 이상 계속될 경우 그 범죄자가 속한 집단, 가족, 그리고 직장의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강화된 처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위와 같이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소 성범죄자의 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서울 중곡동 주부사례범 서진환입니다. 2012년 9월 14일자 중앙일보의 기사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특수강간죄 혐의로 7년을 부국하고 출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 윗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최근 하루 전에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던 탐문 결과 침입 사건이 발생한 바로 아랫집에 전자발찌 부착자인 서진원이 살고 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주민이 대다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범죄 알림이나 우편 고지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거하던 성범죄자가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최근에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고 주민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현학적인 이름에 따라 현재 쓰임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키프는 이러한 것들을 제안합니다. 우선 성범죄 알림 시스템의 개선 방안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 크기를 3배 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 알림 시스템의 범죄자 사진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3분의 1 크기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실제로 보면 알아보기조차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열람 이전에 불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최소한만 남기고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 관리체계를 한 부처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찰 혹은 법무부가 직접 범죄자 정보 초기를 제공하여 범죄자에게만 정보를 의존하는 현상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혹은 방문으로 신변변동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범죄자가 신변변동 사항을 미고 지시 벌금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행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방문을 통하여 벌금형을 강화하고 또한 그래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입등록 시스템, 방문자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학적인 명칭을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그 쓰임새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범죄자가 살고 있는 일정 반경 이내의 거주자에게만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변경하여 그 범위 내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등을 통합시키는 가정, 교육기관장에게까지 우편 고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강사와 방과 후 강사가 현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키프는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자, 유아 청소년 관련 업체의 모든 고용자들에 대하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할 때 성범죄 사실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위반한 기관 혹은 업체는 정부 사이트의 기관명, 위반 사항, 성범죄자의 죄명 등을 일정 동안 공개토록 하여 여론의 압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준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 치료에 관한 현 상황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는 현재 직업훈련 및 장애인 아동 대상의 고위험군 성범죄자 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심리센터라는 것을 열고 상담 심리사 등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그러한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 기재된 논문에 따르면 교육받은 성범죄자와 교육받지 못한 성범죄자 사이의 재범 비율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키프는 이러한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 남부구치소의 교정심리 시스템을 전국으로 점층적으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치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정기적 센터 방문 상담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즉 범죄자 본인이 원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자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할 경우 우울증, 정체성 혼란 등이 올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은 지속적인 심리상담, 치료 관찰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성범죄 예방 대책입니다. 우선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확대입니다. 아동안전 지도 제작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 보급하여 어디서든 그 의미가 명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 지도라는 것은 아동이 이동 동선을 따라서 학교 주변의 재개발 지역, 철거 지역, 범죄자 거주 지역, CCTV 설치 지역 등의 우번 지역과 아동 심리센터, 안전지킴이 즉 청남도시 및 인프라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말합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의무 교과 과정으로 배치하여 모든 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제작하여 그 주변의 이동 경로를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초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게 맡기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성범죄 방지가 학교부 2시부터 3시 그리고 부모님들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7시부터 8시까지 그 시간대에 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이돌봄 인프라 확대하여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지역센터에 낮돌봄이
낮돌 보미 센터를 확대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다른 체험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들 세상과 같은 지역 아동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국가적인 경제적 지원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실행하려면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키프는 부족한 인력을 고용확대, 자원봉사자,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학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일정 봉사시간 이상의 학생들이 가산점을 지급하고 인턴 경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시체계는 역시 조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러한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입니다. 장애인들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고 그저 띄우는 것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 예방 및 처벌입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자신이 본 음란물과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항이 닮았다라는 논문이 기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음란물 중독의 악영향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에서 미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음란물 중독증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음란물 중독증 자가진단 키트 그리고 상담치료 재활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건 역시 특정 횟수 이상 적발 시 실형의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입니다. 이것 역시 시간 관계상 제가 모두 읽지 않고 수사재판 과정 시 비인간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2차적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키프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선 전문 인력 양성하는 국가적 기관을 설립하여 공식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선 변호사의 제도를 보다 봉사, 지원 그리고 협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미나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프로토콜을 제작하여 보급하여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일하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편고지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 사건과 같이 범죄자가 주변에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멤버 중 한 명도 이러한 우편고지를 받은 적이 있으나 범죄자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도 전혀 써있지 않고 그냥 주변 어딘가에 있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시정하시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현재 우편 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여 드렸습니다. 현재는 거주 주민들에게만 지정이 된 공지가 되는 것에 반면에 저희는 그곳에 통학하는 모든 아이들의 가진 가정 그리고 교육기관 장애까지 우편 공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사실과 같은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법무부가 확인하고 검경찰이 인증한 정보를 초기에 제공하여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진 크기가 3분의 1 정도였는데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하여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인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각미연스팀의 조혜진인데요. 아까 공중 밀집 장소의 성범죄를 단속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범죄에 성추행과 성희롱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해당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것은 성범죄, 성희롱 그리고 음란물 촬영행위 등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그런 거에 대한 확인 방법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협조에 따라 그러한 확인 방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청소년인권위원회 정유진입니다. 아까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부를 더 시키지 성교육을 더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경각심 자체가 낮은 상태고 이 성폭력 사건이 자신한테서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이 조심을 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을지 그것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맡긴다고 한 것은 성폭력 교육이 아니라 아동안전지도입니다. 즉 자신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어떠한 건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이러한 인지적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력과 공감감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플리언스 팀의 이지연, 김민정, 배영재, 조혜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저희 먼저.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부끄럽게도 그것은 아동 성폭행 발생률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미국, 영국은 아동 성범죄 수치가 내려가고 있고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일본조차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내려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조두순 징역 12년, 2010년 2월 김길태 무기징역, 2010년 8월 조익현 징역 22년 6개월, 2009년 윤금성 무기징역. 현재 급격한 아동 성범죄 증가로 인해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고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을 통해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동 성범죄율은 줄지 않고 있고 되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 역시 45.1%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아동 성범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저희는 법, 제도적 처벌과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이 문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과 제도적 처벌은 그 당시에는 범죄를 개선하는 단기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제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채 처벌의 강화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와 이제까지 발생했던 아동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돕는 데 더 초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교에서 성폭력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1년에 얼마나 또 얼마만큼의 정보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폐쇄적 인식이 강해서 성교육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성에 대한 성교육을 경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성교육은 학교 자율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 1년에 한 번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상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결과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해 배워야 할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궁금증을 다양한 음란 매체를 통해 해결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음란물에 노출되면서 아이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또한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 역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마저 불가하게 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아동 성폭행 비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나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이대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성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기 쉬운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첫 번째 정책인 성교육 확대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교육 부서를 개설합니다. 현재 공교육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하에 성교육 부서가 없어 성교육이 아동보호지역위원회나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기관과 연계되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성교육 부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에서 성교육 관련 인형극이나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 이미지 실추, 부끄럽다는 인식 때문에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쉬쉬하는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내에서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 역시 단기적 집중 교육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넣어서 장기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학교 재량 수업으로 진행되던 이전의 성교육과는 달리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꾸준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 지식을 습득하고 점차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갑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고 만약 성폭력을 당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취해야 할 행동들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성인인 만큼 성인 성교육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인 대상의 성교육은 주로 회사, 군대, 우편, 공익방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이 같은 교육 실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성인들이 교육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경계교육, 아이들과의 대화법, 그리고 아동 성폭력 대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른들에게 아동 성폭력 예방은 보호자로서의 어른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가해자보다 부족하며 아동에게 위협적인 요인을 발생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아동 성폭행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 성폭력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성폭행 상담사는 현재 육성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담사 육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모집 기관마다 그 모집 조건이 다르고 또 교육 시간이라든지 교육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의 상담 능력에 있어서 개인마다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교육 시간과 내용도 그래서 심하게는 3일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짧은 이론 교육 시간도 있고 또 실전 훈련의 결여로 인해서 실제 상황에 투입되었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상담사의 수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한 상담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담자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사 개개인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았고 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담사는 더더욱 엄청난 상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폭력 관련 인력의 상담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 말고도 아동 성폭행 사례가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성폭행 관련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판 진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직접 피해자인 아동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게 될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이나 몸짓 등으로 진술을 하게 유도하고 이를 말로 대신해서 표현해주고 그것을 전달해줄 수 있는 진술 분석관 그리고 아동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심리 치료를 통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전문 기관이란 현재 성폭력 담당 기관과는 전혀 다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학과 같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같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기관에서 양성하는 전문 인력의 모집 조건은 가장 먼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성범죄 기록이 있거나 아동인권을 침해한 경험이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교육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지적될 경우 교육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기관은 국가에 속하며 현재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산하에 두도록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중 성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예산 항목을 신설해 복지비용과는 별개로 기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찰을 실시합니다. 기관에서 배출하는 아동 성범죄 관련 인력들은 전문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직업을 인정받습니다. 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분야를 특성화합니다. 분야는 크게 아동 심리치료사, 성폭력 상담원, 진술 분석가, 성교육 전문 교사라고 나뉩니다. 전문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각각의 사건에 맞는 여러 인력들을 길러낸다면 아동 성범죄 재판 회부율을 높이고 피해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최소 2년 이상의 전문적인 이론 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해 심도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이론 교육은 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될 전문 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성폭력 상담사의 경우 아동들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진술 분석관의 경우 진술을 유도할 아이들의 그림이나 몸짓 등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때 필요한 법률 등을 교육합니다. 아동 심리치료사의 경우 온전하지 못한 아동들의 심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하고 아동들이 닫아버린 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을 계획합니다. 성교육 교사의 경우 아동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인에 따라 각각 어떻게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학습합니다. 성폭력 관련 인력들은 현장 능력이 중요한 만큼 실전 훈련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실전 훈련을 통해 실제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는지를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순발력과 태연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합니다. 기관은 국가기관의 일부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고 이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보다 훨씬 많고 질적으로 높은 인력을 생산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정책 발표를 마치겠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한 성교육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항상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의 특정적으로 피해자만 이렇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성교육 전문 부서가 아닌데 왜 거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왜 성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한 성교육을 굳이 정규 교과목으로 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시간만 가지고도 더 잘 활용하면은 그에 따른 그런 범죄 같은 걸 예방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정규 교과목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주어진 시간으로는 재량 시간밖에 없는데 재량 시간은 성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 시간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며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했을 때 아이들에게 성교육의 중요성을 더 인식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에는 성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과목으로 봐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교육부서를 설치하려는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범죄 처벌이나 제도적인 방면에 대해서는 사후 약방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강화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계성을 높이고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말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가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해자한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그 범죄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중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줄어야 피해자가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가해자도 줄어야 피해자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말은 가해자에 대한 그런 처벌을 강화하자, 약화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강화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피해자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자에게만 초점을 두면 그것은 사후 약방문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질문 마치겠고, 하루 평균 성범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아이들의 수입니다. 5. 최근 발생한 만삭 임산부 성폭행 범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15. 아동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철창 속의 시간보다 5,000배는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들의 시간, 5천만의 국민, 우리의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커밍홈 어게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기존 정책에 대한 고찰을 하고 저희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보이시는 사진 한 장,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란 성범죄자 발목에 발찌를 채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재범을 방지, 또 주위 주민들을 향한 경고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성폭행, 또 살인, 이러한 제목의 기사는 전자발찌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전자발찌는 전기톱, 벤치 등으로 절단이 용이합니다. 또한 중앙관제센터에서 각 지역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걸려 범인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히 검거하는 데에도 많이 부족함을 보입니다. 다음, 화학적 거세입니다. 화학적 거세란 16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혹은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성욕을 억제하여 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1인당 연간 500만원, 또 심폐질환, 골다공증과 같은 부작용 위험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정책이죠. 다음은 성범죄자 알림이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단순히 접속이나 검색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런 것과 달리 1차 인증, 2차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나 선인 인증과 같은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는 눈에 띕니다. 이건 본인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성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조회가 가능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은 성범죄 처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미국과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의 평균 형량은 10년입니다. 성범죄자 석방 공고법,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낙인 방식 등인 재범을 막기 위한 그런 신경 쓰여진 그런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에 비해서 저희 대한민국은 평균 형량이 3년에서 4년, 또 아동 성범죄와 공소시효의 규정이 미약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피해를 입고도 처벌하지 못하거나 심신미약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오히려 감형하는 그런
감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수인데요. 총 1,839건 중에서 42.1%에 해당하는 774건은 단순한 벌금형, 그 다음에 30.5%에 해당하는 562건이 집행유예로 그쳤습니다. 이러한 미비한 처벌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 입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성교육과 사회인식의 문제입니다. 이 사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학교나 여러분들의 학교의 그런 성교육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정말 올바른 정보를 배워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오직 아름다운 측면으로만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져가는 성적 호기심을 제도 교육이 따라가지 못해 음란물 등 부적절한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인식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잘못된 성인식은 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사회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고통을 겪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의 부족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12년도 예산 수치입니다. 총 267억 원 중 228억이 피해자 지원으로 겉으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10억 3,100만 원, 1인당 500만 원이라는 턱없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위탁 운영 방식 등 지원센터의 미흡한 부분, 이 또한 피해자들을 제대로 감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크게 사전책과 사후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전책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 것이고 사후책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전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책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범죄의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해주기 위한 센터를 총 3개나 운영하고 있어 여기서 오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너무 크고 이렇게 병원에서 위탁해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도 보았을 때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센터의 기능이 중복되고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현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고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아 결국 자립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3가지 센터를 해바라기 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신고, 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그리고 예방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지원금 확충을 위해 성폭력 및 학대 아동 청소년 안전 지원 기금을 신설합니다.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율은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다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에서 만든 재단의 기부금 형식으로 들어온 돈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금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조라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모순적이게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보의 업데이트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ctiveS라든지 아니면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번거롭게 매일 설치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정기 국회를 열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미성년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성범죄자 사진 크기를 확대하고 고화질의 사진을 게재하도록 하고 또 성범죄자 거주지를 상세 주소 공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성교육 그리고 사회인식 제고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추상적인 영상을 시청하고 끝나는 것에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들의 성교육 방식을 받아들여 좀 더 현실적이고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차 청소년들의 2차 성징이 빨라지고 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급속하게 높아짐에 따라 나이와 직접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성교육, 성범죄에 관한 캠페인과 포럼을 자주 개최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성범죄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IP를 추적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신고제를 운영하여
아동 음란물 유포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에게 너무도 관대한 성범왕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성폭행의 최고 형량이 15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 형량을 늘리고 15년 이상의 형량도 구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 교육 시간을 늘리고 또 의무적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의 재사회와 교화를 위해 치료와 교육을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현장에 아동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되고, 또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를 가석방 이후에도 그 기간의 몇 배의 기간 동안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전 사후책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행개선 프로그램의 도입, 두 번째는 DNA 채취,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발찌, 그리고 화학적 거세입니다. 최근 들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에는 범죄자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인 순방의 처벌, 그리고 객관성이 괴로된 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야행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로 형량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그 후 판사가 그 기간 처벌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장점들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판결 절차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 그 결과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고 사건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DNA 보호입니다. 현 정부는 2012년 7월 26일부터 DNA 시황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범죄자들의 DNA를 보관 후 수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87억 원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등의 장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장점은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장점 중에는 과학 수사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근거 있고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수의 의도를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범지구적인 성격을 띠며 큰 국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국제 범죄를 막기 위해서 FBI가 약 2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DNA 연락 체계인 코디스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수사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사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재범자 혹은 그 이상에게만 전자발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확대하여 초범자에게도 적용하고 전자칩을 피부에 이식하여 이상 증세, 행동이 일어날 시에 이를 발견하고 범행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전자발찌가 성범죄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학적 거세를 제기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외관상 차이가 없고 승욕을 반강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골다공증, 심폐질환 같은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이는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안전검증을 통해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가 불가능할 시에는 국가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누리캅스라는 건데요. 그래서 민간인 또는 어떤 시민단체가 연계해서 이렇게 인터넷상 불법 유해 정보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발족한 민간 경찰로서 이렇게 현재 뭐 대학생, 회사원 등 782명 정도 활동하여 지금 뭐 이분이 현재 1인 가장 많이 발견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음란물 50만 개를 지금 벌써 확인하셨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그 체험적인 실습 위주 성교육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콘돔 사용 방법이나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그림 또는 그냥 말로서만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모형이나 그런 이게 실습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리우스팀의 조혜진인데요. 코디스를
전자칩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그리고 전자칩을 몸속에 이렇게 부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범죄자 모두에게 그런 전자칩을 그러니까 이렇게 부착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비용들을 다 어디서 충당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코디스는 FBA가 약 200억을 투자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FBA는 이걸 통해서 범국제적인 기구, 범국제적인 그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늘려나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다른 대책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하고, 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단, 이런 재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고충답안 가능한가요? 그리고 방금 비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도 성범죄가 한 이슈가 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남성, 여성에 불문하지 않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기인하여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서 그런 목적세를 거두어도 충분히 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은? 방금 마지막 질문. 네, 아까 발표 중에 마지막에 전자팔찌에 대해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재범한 사람 외에도 초범인 경우에도 전자팔찌를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그 전자팔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많은 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아까 또 그 외에 발전해서 그 전자칩을 몸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도 그게 앞으로 몇 년 안에 실효성이 가능한지, 실효가 가능한지, 또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다시 전자팔찌와 발찌가 아니라 네, 발찌. 전자께서 발찌에 말씀하신 그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에 성폭행을 다시 저지른 사례도 있고, 또 아까 많은 팀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자발찌를 갖고 있는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폭행범들이 지하에서는 발찌가 작동이 안 돼서 그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그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확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하에 들어가서 추적 기능이 안 된다는 소리, 그런 거를 이렇게 대책을 정부에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지금 제 4세대 전자발찌인데, 제 5세대 전자발찌는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해서 지하에서도 보호 관찰이, 그러니까 감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또한 그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한다 하셨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현재 전자발찌를 찬 이런 성범죄자들이 자꾸 몇 개월 또는 몇 달 아니면은 몇 주에 한 번씩 보호감찰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여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전자칩은 지금 현재 영국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그 실효성 논란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그 전자칩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범죄자들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를 때 혈압이 상승하고 이렇게 흥분 상태로 돼 있어서 그런 인체의 반응을 인식해서 전자칩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 시간 완료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권 및 법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접 제시한 법률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했기에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저희는 물론이고 사회가 더 나은 발전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목차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일어나 왔던 성폭력 사례들과 그들을 처벌하고 규제했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한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할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많은 이슈가 된 성폭력 사건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피자집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8월 10일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자집 아르바이트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자가게 사장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세 여성을 협박,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질렀고 결국엔 그 여성은 수치심을 못 이기고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남 발바리 사건입니다.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5월 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하여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성남 발바리가 올해 7월 26일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나주 초등생 사건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집에서 130m가량 떨어진 인도에 있었으며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5cm 손상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상을 먼저 지목하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PC방에서 게임 중독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친한 관계를 형성한 후 범행을 한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공포와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나영희 사건입니다. 2009년 9월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한 교회 한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심각한 장기훼손과 탈장 증세로 8시간 대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대장, 항문, 생식기의 80% 이상이 회복 불가 상태가 되었으며 현재 조두순은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장치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성폭행 실태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영희 사건, 나주 초등생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5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하며 이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아동 포르노의 확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010년을 기준으로 7에서 12세 아동 성폭력 피해가 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지 10%뿐 벌금형이 81%이며 집행 후의 재범률이 51.8%입니다. 게다가 범죄자 10명 중 3명은 동일전과 5번의 상습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발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게 강제 착용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하며 이 정보가 관제센터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용 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약 1000여 명이 차고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약 70여 명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위 대안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고 하며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라별 성범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사형이며 대만의 경우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경우 징역 20년, 또 신상 공개를 합니다. 미국은 처벌 후 이웃집에 알리고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무기징역을 내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학적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상황 및 기본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들 또한 성폭행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성폭행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시간대에 위험한 공무를 폐쇄하고 또 경찰, 공익근무 요원들을 배치하여 최근에 발생되는 학생, 아동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 관련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곳 위에 엘리베이터 내에 CCTV 화면이 보이도록 설치해서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승강기를 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9월 5일에 발생한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사회복지사 사건과 같은 엘리베이터 성폭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 사건은 상습범이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신상 공개를 통한 성폭행 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한다면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많은 지역, 위급시 연락할 수 있는 지역에 위급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GPS 달린 기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의 재발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많은 지역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GPS를 보급하면 성폭행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폭력의 인식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성폭력의 위험성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성이 부족한 사람을 위주로 교육시키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골목길 가로등 비상 버튼을 설치하여 위급시 눌렀을 때 경고음이 울림과 동시에 CCTV에서 사진이 바로 찍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위험한 상황의 경우 근처 경찰서에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최근에 조폭 골목길 상습 성폭행 사건과 같이 성폭행은 대부분 음침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시킴으로써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알바 시간을 너무 늦은 시간대에 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고 또 늦은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청소년들이 귀가하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알바 시간대에 제한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처벌 상황입니다. 재범 시 창업, 입사, 대입 등의 사회적 제약을 두어야 합니다. 성폭행범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일정 사회적 제약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의 일정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전자발찌는 성폭행의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성폭행의 발생 재발을 예고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전자발찌 성범죄자들을 1:1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성폭력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시 일으킬 확률이 높으므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의 원인이 아동 포르노의 확산에서 기인하듯이 야한 동영상의 유포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성폭행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첫 번째로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치료기관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안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체로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까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피해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줄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방법과 가해자 처벌 강화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번 포럼 준비를 통해 국내의 성폭행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이러한 노력을 좀 더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감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골목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폐지할 것이며, 그리고 일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지름길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폐지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생활교육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저희가 제안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 다른 팀에서 말씀을 했듯이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못지않게 지도로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보다 아예 폐지를 시켜버림으로써 더 위험성 더 부각시키고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한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름길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어둡게 만들기보다는 밝은 색으로 도배를 한다든지 가로등을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사람들이 가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조금 밝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범죄율이 더 줄어든다고 실제로 외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KYPF의 홍지혜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폭력 심각성 인식이 낮은 것을 낮은 경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성폭력 심각성 인식이 낮은 걸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그것의 기준과 구체적인 방안을 여쭙고 싶고, 또한 경찰이 1대1로 해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성범죄 담당 인력과 그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현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1000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70명인 현재 상황을 볼 때는 확실히 담당자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많이 늘리자는 것도 아니라 경찰들이 좀 더 성범죄자에 관련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더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성폭력 심각성 인식이 낮다면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학생이나 일반 시민에 대해서 성폭력 심각성 인식이 낮은 것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판단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네티즌들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팀들이 말씀하셨을 때 일단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유는 아까 한 예로 성교육을 하고 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잠들어 있는 교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성교육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어가야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교육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으로 여기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성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또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까지 해주시고 마지막.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이 경찰의 1대1 대응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인력 증원 없이 현재
1000대 70이라는 인원 수의 이 비대로 정책을 좀 더 확장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1000대 70이라는 비율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인력 증원 없이 정책만으로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을 낼 때 물론 1000대 70이라는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였지만 물론 정책을 내는 사람들도 정말 정확한 정보들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정책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저에게도 아주 많은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1000대 70이라는 그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그냥 경찰 정말 어떻게 해야 흉악범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도 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경찰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답변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찰이 좀 더 많은 짐을 부담을 해야지 이 사건이 해결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물론 경찰도 증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경찰도 많은 짐을 지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